안녕하세요. 이 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공지능이 뭔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관계가 어떤지 배웠고, 마지막에 KNN으로 생선분류까지 해봤죠. 오늘은 데이터를 다루는 핵심 도구 3가지를 배웁니다. numpy, pandas, matplotlib, 이 3개는 앞으로 매주 쓸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고 전처리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양이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주 반복해서 쓰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4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numpy 배열을 만들고 인덱싱, 슬라이싱, 브로드캐스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numpy는 머신러닝에서 모든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에요. 둘째, pandas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엑셀 같은 표 형태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죠. 셋째, matplotlib으로 선그래프, 산점도,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눈으로 보는 게 분석의 첫 단계입니다. 넷째,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누고 표준화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거치는 단계예요. 자, 첫 번째 도구 numpy부터 시작합니다. numpy는 Numerical Python의 줄임말이에요. 이름 그대로 숫자 계산을 위한 핵심 라이브러리입니다. 왜 numpy를 써야 할까요? 머신러닝에서 모든 데이터는 배열, 즉 행렬로 표현됩니다. 이미지도 숫자 배열이고 텍스트도 결국 숫자로 바꿔서 배열에 넣습니다. numpy의 나라이가 바로 이 배열을 담당하는 자료 구조예요. 그리고 numpy는 내부가 C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서 파이썬 리스트보다 약 50배에서 100배 빠릅니다. 코드를 한번 볼게요. 파이썬 리스트에 1, 2, 3을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가 2번 반복돼서 1, 2, 3, 1, 2, 3이 됩니다. 하지만 numpy 배열에 곱하기 2를 하면 각 원소에 2가 곱해져서 2, 4, 6이 됩니다. 이게 바로 벡터화 연산이에요. 반복문 없이 한 줄로 모든 원소에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scikit-learn, pytorch 등 모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numpy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umpy를 모르면 머신러닝을 할 수가 없어요. numpy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np.array에 리스트를 넣는 겁니다. np.array 1, 2, 3, 4, 5 하면 1차 원 배열이 만들어지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으면 2차 원 배열이 됩니다. 1, 2, 3, 4, 5, 6을 넣으면 2행3 10자리 배열이에요. 그런데 매번 값을 일일이 넣기 번거롭죠? 특수 배열을 만드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np.zeros 는 0으로 채운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np.zeros 3, 4 하면 3행사열이 전부 0인 배열이에요. np.as는 1로 채우고 np-y는 단위 행렬을 만듭니다.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정사각형 행렬이죠. np.arrange는 파이썬의 range와 비슷한데 배열 버전입니다. np.arrange 0, 10, 2 하면 0에서 시작해서 2씩 증가하는 0, 2, 4, 6, 8이 됩니다. np.arrange는 0에서 1 사이의 난수로 배열을 채워줍니다. 머신러닝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오른쪽에 배열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요. shape는 배열의 크기, 예를 들어 2, 3이면 2행3열입니다. dtif은 데이터 타입, dim은 차원수, size는 전체 원소 개수예요. 이 속성들은 디버깅할 때 정말 자주 씁니다. 코드가 안 될 때 shape를 찍어보면 원인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배열을 만들었으면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인덱싱과 슬라이싱입니다. 1차 원부터 볼게요. A는 10, 20, 30, 40, 50이라는 배열이 있을 때 A형은 첫 번째 원소인 10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A-1은 마지막 원소인 50입니다. 음수 인덱스는 뒤에서부터 세는 거예요. 이건 파이썬 문법과 동일합니다. 슬라이싱은 A1대4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 1번부터 4번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20, 30, 40이 나와요. 스탑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파이썬 전체 규칙이니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이 차원에서는 비행, 열 형태로 접근합니다. 비영, 0행 0행, 0열, 비일, 1을 행 2열이죠. 콜론, 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비영은 0행 전체, 비일은 1열 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AA25라고 쓰면 25보 다 큰 원소만 추출됩니다. 30, 40, 50이 나오겠죠.
이건 데이터 필터링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만 뽑아라 이런 거 할 때요. 넘파이의 가장 강력한 기능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요소별 연산과 브로드캐스팅이에요. 먼저 요소별 연산, Element Wise Operation입니다. A는 1, 2, 3이고 B는 4, 5, 6일 때 A 플러스 B는 5, 7, 9가 됩니다. 같은 위치끼리 더하는 거예요. A 별표 B는 4, 10, 18이 되고 A 별표 별 2는 1, 4, 9가 됩니다. 반복문 없이 한 줄이면 되죠. 집계함수도 있습니다. NP-UM은 합계, NP-는 평균, NP-TD는 표준 편차예요. 특히 평균과 표준 편차는 나중에 전처리할 때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자, 이제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이게 처음엔 좀 신기한 개념인데요. 이 행 3열짜리 행렬 A가 있고 1차원 배열 B는 10, 20, 30이 있을 때 크기가 다르잖아요. 원래는 덧셈이 안 되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넘파이가 자동으로 B를 이 행 3열로 확장해서 연산을 해줍니다. B를 복사해서 아래에 한 줄 더 쌓은 것처럼요. 이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차원이 다를 때 자동으로 크기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스칼라와 배열의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NP 어레이 1, 2, 3, 별 2 하면 2, 4, 6이 되는 것도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숫자 2가 2, 2, 2로 자동 확장된 거죠. 배열의 모양을 바꾸는 reshape와 배열을 합치는 방법입니다. reshape는 배열의 형태를 바꿔줍니다. np.arrange 12로 0, 1, 2, 11 이렇게 12개짜리 1차원 배열을 만들고 reshape 3, 4를 하면 3행사 열 2차원 배열로 바뀝니다. 원소수는 그대로 12개인데 배치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 reshape 2-1처럼 -1을 쓸 수 있는데 -1은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해줘 라는 뜻입니다. 12개 원소를 2행으로 만들면 열은 6이 되어야 하니까 자동으로 2, 6이 됩니다. 이 -1은 정말 자주 씁니다. 배열 결합도 중요합니다. NP concatenate는 배열을 이어붙이는 거고 NP column 밑줄 stack은 열 방향으로 합칩니다. column 밑줄 stack이 머신러닝에서 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길이 데이터와 무게 데이터가 각각 1차 원 배열로 있을 때 column 밑줄 stack으로 합치면 길이가 첫 번째 열, 무게가 두 번째 열이 되는 2차 원 입력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지난주에 도미 퍼 빙어 데이터를 합칠 때도 이걸 썼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도구 판자라스로 넘어갑니다. 판자라스는 파넬 데이터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쉽게 말하면 파이썬으로 쓰는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처럼 행과 열이 있는 표 형태 데이터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핵심 자료 구조가 두 가지입니다.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입니다. 엑셀에서 한 열만 뽑은 것과 같아요. 특이한 점은 인덱스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가 국어, 영어, 수학 이곡 값이 90, 85, 92인식이죠. 데이터 프레임은 2차 원 데이터입니다. 엑셀 시트 전체와 같아요. 여러 개의 시리스가 열 방향으로 합쳐진 거예요. 코드를 보면 딕셔너리를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 나이, 점수라는 열을 가진 표가 만들어지죠. 넘파이와 뭐가 다르냐고요? 넘파이는 같은 타입의 숫자 데이터만 담을 수 있는데 펜다스는 문자열, 숫자, 불리언 등 서로 다른 타입을 한 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탐색하고 분석할 때는 펜다스가 훨씬 편합니다. 실무에서 데이터는 대부분 CSV 파일로 주어집니다. CSV는 Comma Separated Values의 약자로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에요. pdb read 밑줄 CSV 파일 이름 .csv 한 줄이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이걸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DAF야 head, 이게 가장 먼저 쓰는 함수입니다. 상위 5행을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DF describe, 이건 통계 요약을 보여줍니다.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분위수까지 한 번에 나와요. 이거 하나만 봐도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를 감잡을 수 있습니다. df.info, 각 열의 데이터 타입과 결측치 개수를 알려줍니다. 결측치, 즉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전처리의 첫 걸음이에요. 조건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dff 점수 90 하면 90점 이상인 행만 추출됩니다. 아까 넘파이에서 배운 불리언 인덱싱과 같은 원리예요. 기억하세요. 데이터 분석의 첫 단계는 항상 head와 describe로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탐색했으면 이제 필요에 따라 조작해야 합니다. 열 추가는 간단합니다. df 합격는 df 점수 60이라고 쓰면 점수가 60 이상이면 true 아니면 false인 새로운 열이 추가됩니다. 열 삭제는 df 점수럽 합격, xs는 1로 합니다. 여기서 xs는 1이
열방향이란 뜻이에요. 엑시스는 공이면 행방향이고요. 이 엑시스 개념은 처음에 좀 혼동될 수 있는데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정렬은 sort 밑줄 values로 합니다. ascending는 false를 넣으면 내림차순이에요. 점수 높은 순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 쓰죠. 그리고 실무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게 결측치입니다. 현실의 데이터는 완벽하지 않아요. 빈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널 다데스 UM으로 결측치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필라 0으로 채우거나 드로프나로 결측치가 있는 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룹프 B도 엄청 유용합니다. DEF, 그룹프 B, 학과, 점수점 min 하면 학과별 평균 점수가 한 줄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머신러닝 모델에 데이터를 넣으려면 numpy 배열로 변환해야 합니다. .values 또는 .to 밑줄 numpy를 쓰면 데이터 프레임이 numpy 배열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정말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도구 matplotlib입니다. 데이터를 눈으로 보는 라이브러리예요. 왜 시각화가 중요할까요? 숫자만 봐서는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통계치만으로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인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히스토그램 하나 그려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상치, 즉 튀는 값을 발견하는데도 시각화가 최고입니다. 산점도를 그려보면 혼자 동떨어진 점이 바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import matplotlib tanpyplot as plt하고 plt와y로 그래프를 그리고 pltshow로 출력합니다. 콜랩에서는 plt.show를 안 써도 자동으로 그래프가 출력됩니다. 편하죠? 먼저 선 그래프입니다. pltplot를 씁니다. 이 코드를 보면 sinx와 cosx 두 개의 곡선을 하나의 그래프에 그리고 있어요. B=에는 파란색 실선, R=에는 빨간색 점선이라는 뜻입니다. 선 스타일 옵션이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데 가실선, 가점선, 가점점선이에요. 색상은 B 파랑, R 빨강, G 초록, K 검정입니다. 이렇게 색상과 선 스타일을 조합해서 B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파란색 실선에 원형 마커라는 뜻이죠. 그래프를 꾸미는 함수도 알아두세요. plt.사이롤은 제목, plt.xlabel과 이라벨은 축 이름, plt.legend는 범례, plt.grid는 격자선입니다. 이 기본만 알면 나중에 모델의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거나 손실 함수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충분합니다. 산점도, scatter plot입니다. 이건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를 점으로 찍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도미와 빙어 데이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lt.scatter에 x축으로 길이, y축으로 무게를 넣습니다. 도미는 파란 점, 빙어는 주황점으로 색을 다르게 했어요. 이 산점도를 보면 도미는 오른쪽 위에 모여있고 빙어는 왼쪽 아래에 모여있죠. 한눈에 이 두 종류는 구분이 잘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각화의 힘이에요. 숫자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프로 보면 패턴이 바로 보입니다. 주요 옵션을 보면 C는 색상, S는 점 크기, 알파는 투명도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점이 겹칠 때 알파를 0.5 정도로 낮추면 겹치는 부분이 진하게 보여서 밀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레이버를 넣고 plt.legend를 호출하면 범례가 표시됩니다. 어떤 색이 도미이고 어떤 색이 빙어인지 알 수 있게요. 나머지 두 가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 plt hist입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여기서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 1000개를 생성해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빈스는 30분 구간을 30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빈스 값이 클수록 더 세밀한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데이터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좌우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막대 그래프 plt.bar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를 비교할 때 쓰는 그래프예요. 여기서는 5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비교하고 있죠. KNN, SVM, Decision Tree, Logistic Regression, MLP의 정확도를 색상을 다르게 해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모델의 성능을 비교할 때 이런 막대 그래프를 자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프를 하나씩 따로 그리면 비교하기 불편하겠죠. subplot을 쓰면 여러 그래프를 한 화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fig, axis는 plt.subplots, 하면 2행 2열, 즉 4개의 칸이 생깁니다. 각 칸에 서로 다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axis이랑 0이 왼쪽 상단, axis이랑 1이 오른쪽 상단, axis, 0이 왼쪽 하단, axis, 1이 오른쪽 하단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subplot에서는
PLT 타이틀 대신 AGXIS 00.SET 밑줄 타이틀을 써야 합니다. 앞에 set 밑줄이 붙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PLT 타이틀 밑줄 레이아웃을 꼭 넣어주세요. 이걸 안 넣으면 그래프끼리 겹쳐서 보기 힘들어집니다. 타이틀 밑줄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간격을 조정해줘요.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여러 관점의 분석을 한 장에 깔끔하게 담을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왜 데이터를 나눠야 할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연습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고 실전 시험을 보죠. 그런데 만약 실전 시험 문제를 미리 다 보고 공부한다면 100점 맞겠지만 진짜 실력은 모르는 거잖아요. 머신러닝도 똑같습니다. 훈련 세트는 연습 문제예요. 모델이 이걸로 학습합니다. 테스트 세트는 실전 시험이에요. 모델의 진짜 성능을 평가합니다. 중요한 건 테스트 세트는 학습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미리 보면 안 되는 것처럼요. 일반적으로 전체 데이터의 75%를 훈련해 25%를 테스트에 사용합니다. 또는 80대 25로 나누기도 해요. 주의사항을 볼게요. 첫째, 나누기 전에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야 합니다. 셔플이에요. 둘째, 클래스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스트라티파이라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scikit-learn의 train 밑줄 테스트, 밑줄 split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 함수 하나면 데이터 분리가 끝납니다. 코드를 보면 train 밑줄 테스트, 밑줄 split에 4가지를 넣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 데이터, fish, 밑줄 데이터. 두 번째는 정답, label, fish, 밑줄 target. 세 번째는 테스트 밑줄 사이즈는 0.25, 테스트 비율 25%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랜덤 밑줄 state는 42. 이건 랜덤 시드입니다. 랜덤 밑줄 state를 왜 넣냐면 재현성 때문이에요. 같은 코드를 돌릴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와야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42를 쓰는 건 관례인데 어떤 숫자를 넣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숫자를 쓰면 항상 같은 분리 결과가 나온다는 것. stratify는 fish 밑줄 target도 넣었는데 이건 분리할 때 클래스 비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도미 13마리, 빙어 8마리니까 양 6대 4 비율인데 이 비율이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둘 다에서 유지됩니다. 반환값은 4개예요. x 밑줄 train, x 밑줄 test, y 밑줄 train, y 밑줄 test. 대문자 x는 입력 데이터, 소문자 y는 정답 레이블이라는 관례입니다. 이 4변수를 받아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하면 됩니다. fit에 훈련 세트를 넣고 스코어에 테스트 세트를 넣는 거예요. 샘플링 편향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도미 13마리, 빙어 8마리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잘라서 나눈다고 합시다. 도미 데이터가 앞에 13개, 빙어가 뒤에 8개 있다면 훈련 세트에는 도미 13마리와 빙어 2마리만 들어가고 테스트 세트에는 빙어 6마리만 들어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 세트에 도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모델이 도미를 잘 구분하는지 전혀 평가할 수 없어요. 이게 샘플링 편향입니다. 해결책은 2가지예요. 첫째, 데이터를 섞는 것, 셔플입니다. 둘째, stratify 옵션을 쓰는 것. stratify를 쓰면 원래 데이터의 클래스 비율이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모두에서 유지됩니다. 도미 빙어가 약 6대 4라면 둘 다 6대 4가 되는 거예요. train 밑줄 테스트 밑줄 스플릿해서 stratify 오팅어는 y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불균형한 데이터를 다룰 때 특히 중요한 옵션이니 꼭 기억하세요.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여기 격언이 하나 있죠.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아무리 좋은 모델을 써도 입력 데이터가 엉망이면 결과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중요해요. 전처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스케일링 특성의 범위를 통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이는 10에서 35cm이고 무게는 7에서 800g이면 스케일이 너무 다르죠. 이걸 비슷한 범위로 맞춰주는 겁니다. KNN이나 SVM처럼 거리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에서는 필수입니다. 둘째, 결측치 처리, 비어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판다스에서 배운 드로프나 필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인코딩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은 숫자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고양이, 강아지 같은 문자를 0, 1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일링을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스케일링의 대표적인 방법, 표준화입니다. Z스코어라고도 불러요. 공식을 보면 Z는 Xmin, 다을수 벌써 STD입니다.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변환된 데이터의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대부분의 값이 -3에서 +3 사이에 들어옵니다. Z값의 의미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Z/0은 0이면 평균과 같은 값이란 뜻이고 Z는 +1이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Z는 -2면 평균보다 2 표준편차 아래입니다. 시험 점수로 비유하면 Z-스코어가 양수면 평균 이상, 음수면 평균 이하라는 거죠. 코드를 보면 numpy로 수동 계산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scikit-learn의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씁니다. fit, 밑줄 transform, 한 줄이면 끝이에요. 중요한 건 이 표준화를 왜 하느냐입니다. 길이가 10에서 35범위이고 무게가 7에서 800범위이면 모델이 무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숫자가 크니까요. 표준화를 하면 모든 특성이 같은 스케일이 되어서 모델이 모든 특성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왼쪽이 전처리 전입니다. 길이는 9.8에서 35까지, 무게는 6.7에서 800까지예요. 스케일 차이가 엄청나죠? KNN은 거리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이웃을 찾는 건데 무게의 숫자가 훨씬 크니까 길이는 거의 무시되고 사실상 무게만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오른쪽이 전처리 후입니다. 모든 특성이 비슷한 범위, 대략 -3에서 +3 사이로 바뀌었어요. 이제 길이와 무게가 동등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거리 기반 알고리즘인 KNN, SVM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하나로 합친 전체 코드입니다. 머신러닝의 기본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흐름을 외워두세요. 앞으로 매주 이 구조로 코드를 짭니다. 1단계, 데이터 준비, 도미와 빙어의 길이, 무게 데이터를 만들고 컬럼 밑줄 스택으로 합쳐서 피쉬 밑줄 데이터를 만듭니다. 정답 레이블도 도미는 1, 빙어는 0으로 만들어요. 2단계, 데이터 분리, 트레인, 밑줄 테스트, 밑줄 스플리트로 75대 25로 나눕니다. 스트래티파이로 클래스 비율도 유지하고요. 3단계, 표준화 전처리,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표준화합니다. 훈련은 fit 밑줄 트랜스폼, 테스트는 트랜스폼만. 4단계, 모델 학습과 평가,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2단계 n 밑줄 트렌 네이버스는 5를 넣어서 5개 이웃을 보는 KNN 모델을 만들고 fit로 학습, score로 평가합니다. 결과를 보면 훈련 정확도와 테스트 정확도 모두 1.00, 즉 100%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잘 분리되는 쉬운 문제라서 그런 건데 실제 복잡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4단계 흐름, 데이터 준비 오른쪽 화살표 분리, 오른쪽 화살표 전처리 오른쪽 화살표 학습, 평가. 이게 머신러닝의 기본 골격입니다. 표준화 외에 또 다른 스케일링 방법이 있습니다. 민맥스 정규화예요. 공식은 x 밑줄 norm에는 xmin 바보 행동환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값이 0에서 1 사이로 변환됩니다.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표준화와 정규화 언제 어떤 걸 써야 할까요? 표준화, 스탠더드 스케일러는 대부분의 경우에 추천합니다. 이상치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이상치가 있어도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민맥스 정규화는 이미지 데이터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미지의 픽셀 값이 0에서 255인데 이걸 0에서 1로 바꿀 때 이미지스 슬래시 255.0 하면 끝이에요. 나중에 CNN 할 때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오늘은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민맥스는 참고만 해두세요. 실습할 때 도움이 될 numpy 실전 팁들입니다. 첫째, np 랜덤 시드 41을 쓰면 난수 재현이 가능합니다. 같은 시드를 넣으면 항상 같은 난수가 나와요. 실험 결과를 비교하거나 디버깅할 때 필수입니다. 둘째, 엑시스 개념을 확실히 이해합시다. 엑시스는 공은 행방향, 즉 위에서 아래로 연산하는 겁니다. 결과는 열별 통계가 나와요. 엑시스는 1은 열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합니다. 결과는 행별 통계가 나오고요. 외우기 어려우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엑시스가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엑시스는 공이면 행이 사라지고 열별값만 남아요. 셋째, npwhere는 조건부 변환에 유용합니다. npwhere, data 0.5, 1, 0 하면 0.5보다 크면 1, 아니면 0으로 바꿔줍니다. 넷째, 배열 복사주의. b는 a 하면 복사가 아니라 참조입니다. a를 바꾸면 b도 같이 바뀌어요. 독립적인 복사본을 만들려면 1g는 a.copy를 써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찾기 어려운 버그가 생기니까 꼭 기억하세요. 콜랩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둡시다. 첫 번째, files.upload입니다. from google.colab import files 하고 files.upload를 실행하면 파일 선택 화면이 나와서 PC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콜랩 세션이 종료되면 파일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입니다. 드라이브 마운트, 컨텐트 드라이브 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어요. 파일이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세션이 종료되어도 유지됩니다.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세 번째, URL에서 직접 읽는 겁니다. PD read 밑줄 CSV https:// 하면 웹에 있는 CSV 파일을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공개 데이터셋을 쓸 때 편합니다. 그리고 유용한 메서드 몇 가지. df.콜롤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강한 양의 상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강한 음의 상관이에요. 특성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df.sampleO는 랜덤으로 5개 행을 보여줍니다. 헤드와 다르게 중간에 있는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합시다. numpy, 숫자 배열을 다루는 핵심 도구. array, zeros, ones, arrange로 배열을 만들고 indexing, slicing, broadcasting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sum, min, std 등 집계 함수도 배웠죠. pandas, 표 형태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담고 head, describe, info로 탐색하고 필터링, 정렬, 그룹 B, to로 조작합니다. matplotlib, 데이터 시각화 도구. plot은 선그래프, scatter는 산점도, hist는 히스토그램, bar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train, 밑줄 테스트, 밑줄 스플릿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표준화합니다. 핵심 규칙, 훈련 데이터로만 fit, 테스트는 트랜스폼만. 양이 좀 많았는데 이건 한 번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매주 실습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중요한 건 이런 도구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필요할 때 이 슬라이드를 다시 찾아보면 됩니다. 이번 주 실습은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 1은 numpy 기본 연습입니다. 다양한 배열을 만들어보고 인덱싱, 슬라이싱, 브로드캐스팅을 직접 해봅니다. 코드를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해보세요. 실습 2는 판다스 데이터 분석입니다. CSV 파일을 불러와서 head, describe, value 밑줄 count로 탐색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는 연습이에요. 실습 3은 matplotlib 시각화입니다. 도미핑어 산점도를 직접 그려보고 히스토그램으로 데이터 분포도 확인해봅니다. 실습 4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train 밑줄 테스트 밑줄 스플릿에서 스탠더드 스케일러, KNN까지 전체 파이프라인을 실행합니다. 슬라이드 23의 전체 코드를 직접 돌려보시고 n 밑줄 neighbors 값을 바꿔가면서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해보세요. 콜랩 노트북은 이미 준비해뒀으니 주석을 읽으면서 하나씩 실행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 특히 스탠더드 스케일러 부분에서 왜 테스트 데이터로 핏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콜랩 실습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분은 쉬는 시간에 와주시면 같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회귀 주제입니다. 손실함수와 선형회귀를 배울 건데 MSE, MAE 같은 평가지표와 스클런의 라이너 리그레션, 그리고 과대적합, 과소적합 개념까지 다룹니다. 오늘 배운 numpy, pandas, matplotlib은 다음 주부터 매주 계속 쓰이니까 실습 과제를 통해 꼭 한번 손에 익혀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